네, 안녕하세요. 몰파르트 한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22강 하겠습니다. 한넨베르크의 아티클 두 번째 창조론과 현대과학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은 64쪽입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네요. 창조와 우발성. 이런 제목으로 소제목 창조와 우발성 이게 콘티겐츠라고 그랬죠. 제가 독일어로 씁니다. 콘티겐츠 영어로 콘팅겐시 콘티에면은 이게 콘티겐츠 콘티겐시 영어로 하면 그렇게 발음이 되겠죠. 우발성 보통 저는 이제 우연성으로 생각 그 단어로 좀 그랬을 때 사용했는데 이 번역자는 콘티겐츠를 우발성이라고 했네요. 뭐 두 개 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우발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이네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발생해 나온다는 말이에요. 네,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우발성 개념과 창조가 어떻게 연관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단 본문을 좀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재미있을 만한 내용일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실감이 잘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예로서는 좀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영향이 없는 건 아니고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우발성, 우연성, 이거하고 창조가 어떻게 관계되냐. 일단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다 물리 차원에서도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방식의 흐름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전혀 다른 것들이 개입해 들어오는데 이게 왜 이러냐. 그건 아직까지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전통적 창조론은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창조와 신적 활동의 산물로서 피조물들 사이를 구별한다.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창조가 다루어지면서 세계의 창조와 보존과 신적 지배 사이의 상응관계에 대한 물음이 그리스도 혹은 신적 로고스와 성령의 창조활동에 참여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관련된 물음들과 병행되어 토론되어 왔다. 그렇죠. 성령이 활동한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명 현상에 혹은 물리적 현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할 수 있나? 그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나? 성령과 물리 현상이 과연 매칭이 되냐 하는 그런 거죠. 파넨베르크는 당연히 된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한다는 게 뭐 잘 말도 안 되는 걸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 거를 전제하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주제는 전통적으로 창조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다뤄져 왔는데, 이때 창조의 질서란 성서에 기술되어 있는 7일 동안의 창조 활동을 하나의 연속적 활동으로 표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7일이 맞다 안 맞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피조물들의 피조물 사이의 연관성,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이 정확하지 않은데 좀 더 가보겠습니다. 창조의 특정한 날에 특정 피조물들을 거론하는 방식은 신학 전통에서 자연의 질서를 인식하는 지배적인 현상이었다. 빛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늘의 별과 해와 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생명체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물이 있으라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활동, 그런 것 안에서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는다고 전통 신학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피조물들과 그들의 출현 혹은 발생의 순서를 기술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의 형성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신학적 기술은 과학의 자연기술 연관성들을 신학적 기술은 과학의 자연기술과 연관성들을 뿐만 아니라 차이점들도 갖고 있다. 문장 제가 정확하게 못 읽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특히 피조물들과 그들의 출현은 혹은 발생의 순서를 기술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의 형성을 설명하는 전통적 신학적 진술은 빛이 있으라 하고 뭐 이렇게 쭉 이제 사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계의 모습을 설명하는 신학적 진술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학의 자연 기술과 연관되어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과학의 자연 기술, 자연을 설명하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다. 차이점들도 있는데, 연관되는 것들이 있다. 아울러 거기에는 이미 세계의 창조, 보존, 그리고 지배를 말하는 신학적 교리들 간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연관성들이 우리의 세계 이해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물음들을 제기한다. 그래서 그 이하의 서술은 그 문제들에 기본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자 한다. 뭐 이렇게 서론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뭐 이건 이런 정도로 읽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 나오겠죠. 그걸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쪽 세 번째 패러그래프로 가면 됩니다. 이 작은 제목이 창조와 오발성입니다. 근데 그 제목만 잘 생각해도 됩니다. 창조, 성서와 신학이 이야기하는 세계에 대한 현상, 피조물에 대한 진술이죠. 그거하고
자연과학이 말하는 그 우발성, 우연성. 진화론에서는 그건 뭐라고 그러죠? 다 이렇게 진화의 방식이 있잖아요. 뭐하고 뭐하고 합하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돌연변이, 일종의 겁니다. 돌연변이, 우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돌연변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세계의 흐름도 이제 그렇습니다. 물리학이 얘기하는 그 모든 현상들도 아주 엄밀할 것 같은데, 물론 엄밀하죠. 대단히 엄밀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거기에 아주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장이론, 뭐 끈이론, 그런 것들도 얘기하죠. 녹음이 잘 되고 있겠죠? 녹화가 잘 되고 있겠죠? 제가 지금 잠깐 뭐 일이 있어서 멈춤 눌렀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요 OBS 요 기능이 잠깐 멈출 수도 있어서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OBS와 제가 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계속되겠죠. 계속되는 정도만 아니라 더 깊어지겠죠. 더 확산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유튜브 이런 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는 이 OBS가 제일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주는 앱인 것 같습니다. 앱이라고도 하고 어플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단어죠.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더 줄여서 앱이라고 하죠. 참 점점 영어를 모르면 현대 문명 이 기기 이것도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됐어요. 영어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OBS를 제가 좀 더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텍스트 같은 것도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한쪽 구석에 올리고, 강의하는 사람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이쪽인가 저쪽에 이제 좀 숨어 있으면서 화면을 몇 개 이렇게 하면 이제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쪽 구석에 이제 파넨베르크 사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강의를 하면 조금 더 실감이 나겠죠. 파넨베르크가 교수로 있었던 메넨 대학교, 거기 사진을 올려놔도 좀 더 실감이 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일에는 대학교 건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다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캠퍼스라고 해서 큰 하나의 도시처럼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대학교들은요. 독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 학교예요. 그래서 그 도시 곳곳에 건물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나 다 그렇더라고요. 아주 큰 도시, 쾰른, 뭐 베를린, 그리고 제가 잠시 있었던 작은 도시 뮌스터에는 다 그렇습니다. 캠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넨대학교 건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메넨대학교 신학부 건물, 그건 어디 있을 텐데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강의하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우발성 또 뭐 이런 등등 물리학 개념 그런 것들도 한쪽으로 도표나 그림, 공식 이런 걸 띄워놓으면 실감이 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현재는 OBS를 가장 단순하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고정된 화면 하나만 갖고 있죠. 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편리하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단축키로 시작, 끝나는 거, 그리고
잠시 멈춤, 다시 돌아감, 이런 걸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강독, 이런 파일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OBS를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좀 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세계는 이런 단어를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텍스트에서 구체적인 거를 다 놓쳐요. 구체적인 건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 문자에 그냥 가려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자가 대단히 개념적이고, 주로 이제 학문적인 용어는 다 개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걸 빨리 극복하는 게 좋아요. 자연세계는 신적 창조 활동으로부터 나왔다는 신학적 확증은 그냥 기본적인 거죠. 곧 전체로서의 세계 존재와 전체로서의 세계 존재, 전체, 이 부분이 아니라, 물리학이 얘기하는 거는 세계를 전체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물리학은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물리 화학적인 현상을 보고 있는 거지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체를 관망하는 학문은 불가능합니다. 다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퍼즐과 같은 거죠.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모아놔야 이제 세계가 뭔가, 우주가 뭔가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물리학도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뭐 2차원, 3차원, 4차원, 9차원, 10차원 뭐 몇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 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알 겁니다. 우리가 보는 차원하고 다른 차원들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물리학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한 다 모든 걸 가리키는 겁니다. 전체로서의 세계 존재와 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의 존재가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인간도 부분이고 지구도 부분이고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는 물리적 현상도 부분이고 다 그렇잖아요. 존재가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함축한다. 우발적이다. 이 개념을 저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돌연변이 그런 걸로 얘기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새롭게 나온다. 감춰져 있던 건데 그게 새롭게 나오니까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발생 사건, 그걸 이제 우발성, 우연성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로 우리가 강독을 서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가 작용한단 말이에요. 전기하고 인터넷 어떤 작용도 그래요. 전기만 봅시다. 전기를 발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죠. 여기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아니, 없었던 건 아니겠죠. 천둥, 번개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전기이고요. 근데 그걸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떤 작용을 통해서.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없던 게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우발성인 거죠. 전기를 인간이 발명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꼭 그게 필연적으로 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필연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기 말고 다른 게 또 숨겨져 있는 게 있거나
숨겨졌다는 말보다도 아직 사건이 되지 않는 어떤 현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전기가 없던 시대의 전기를 본다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것이 발견되거나 발명하거나 아니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건 정말 우발적인 거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뭐 어떻단 말이냐. 이건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만큼 너무 깊어요. 너무 아득합니다. 어떤 부분적인 것으로 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끝이 없죠. 수학, 요즘 제가 아인슈타인이 괴대를 만날 땐가, 괴대가 걸을 땐가, 뭐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수학도 그렇더라고요. 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는 이상한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뭘 좀 아는 것 같더라도 아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모래사장에 모래 하나만 갖고 있다 우리는. 그 아포리즘이 지금 21세기 첨단의 과학 시대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물리과학 이걸 통해서 다 아는데 지구 그리고 태양 그리고 그 은하 계 뭐 등등 다른데 좀 시간만 있으면 그런 거 다 알게 되지 생각할 겁니다.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이거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실감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음,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20년 전에 각각 여러분들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2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강독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를 보는 그 시청 그 다비아 회원들 저 채널 정릉섭 채널로 들어오는 분들이 누구 이렇게 해서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불가능한 겁니다. 우연한 일들이 여기 겹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말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이야기인데 그거가 잘 계산을 해서 우리들의 20년 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게 기계적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뛰어나도 딥러닝 뭐 자기 지능을 가질 정도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 기계라고 하는 그걸 한계를 극복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비슷하게 갈 수는 있겠죠. 계산기가 엄청난 능력으로 어떤 걸 계산해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 계산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됐습니다. 그건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잠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로서의 세계 존재, 전체. 그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함축한다. 창조론이 그래 우발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 세계의 존재는 그것이 전혀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발적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 세계는 이렇게 존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러지 않아도 됐어요. 왜 이 세계에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의 존재는 신적 창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기인한다.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둘째라고 했으면 첫째가 뭐죠? 첫째, 둘째 나가는데 첫째는 우발 창조에 대한 문제는 우발성이라는 주장을 함축한다 그거고, 둘째, 첫째라는 그 대목은 없죠. 그거 맞죠? 네. 둘째, 존재의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책이 여기 있다. 이게 존재 가능성이에요. 존재 가능성이 미래와 결부되어 있는 한, 전기가 그 이전 사람들에겐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계속 그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죠. 20년 후라고 하는 미래가 있으니 20년까지 안 가도 좋아요. 어쨌든 뭐 5년이라고 하는 미래가 나에게 있으니 지금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미래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 가능성이 미래와 결부되어 있는 한 이 우발성과 시간의 구조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실제의 리얼리티예요. 실제의 구조적 양태들은 이렇게 실제 하는 것의 구조적 양태, 그 형태예요. 양태, 모양 이런 것들은 시간성에 뿌리를 그랬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70살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만 있으면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70살 되는데, 그 시간에 의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과 같은 양태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후에는 또 다른 양태겠죠. 이게 다 창조론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65쪽으로 넘어갑니다. 전체로서의 세계 우발성과,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미래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전체로서의, 그러니까 종말까지, 창조와 종말 다 포함한 전체로서의 세계의 우발성과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의 우발성에 대한 확증은 창조와 보존의 밀접한 연관성을 함축한다. 예. 세계는 태초에 제멋대로 진행되어 나가도록 단순히 기투되어진 것이 아니다. 던져졌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은 매 순간 존재의 보존을 필요로 한다. 존재 보존. 시간이 탄탄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 할 수 있는 관성이 작용하고 있으니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무너지면 뭐 없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 전통에 따르면 이러한 보존은 계속적 창조와 다른 게 아니다. 지금도 창조되는 거죠. 말하자면 창조의 보존은 창조의 계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거죠. 지금도 저도 이미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인격과 이러한
캐릭터를 갖고 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창조의 보존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곧 계속 창조되고 있다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는 창조의 활동은 태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계속적 창조예요.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금 왔다. 진화는 있을 수 없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창조론 자체가 이런 계속적 창조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창조의 활동은 매 순간이 일어난다. 따라서 신학적 창조론의 전통 속에서 모든 피조물의 활동은 하나님과의 협동 혹은 동반에 의존해 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의 힘으로 개입해 있으니 하나님과 협동, 동반으로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신과의 협동이 없다면 세계 내에는 어떤 활동도, 어떤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의 능력이죠. 네. 뭔가 더 설명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여기서 요거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성서의 근거에서 말하는 이 창조론이 우격다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지금도 창조 활동은 매 순간 일어난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진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진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인 거예요. 그 물리학자는 생물학자들을 성서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참된 과학자라고 한다면 창조론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좋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